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서바이벌 SF 키트 첫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토끼 한 마리고요. 네, 저는 공상주의자입니다. 아예 공상 아, 아니죠? 공상주의자입니다. 예, 네. 공상주의자님.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 우선 서바이벌 SF 키트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바이벌 SF 키트는 이 현대 기술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SF를 추천해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꼭 가져가야 할 SF 라디오 방송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상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같은 제목을 지었지만 이제 다른 꿈을 꾸는 걸로 그렇게 공상이몽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공계 전공이에요. 저는 생명과학 전공이고, 저는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상님은 실제로 너드시지만 저는 상당히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갑자기 공격하시죠? 왜 그걸 공격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SF적 작품들, 예를 들면 영화, 게임, 뭐 소설, 그다음에 애니 뭐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이런 SF 작품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과 우리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이 뭐죠?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한 달 전에 개봉한, 한 달 전 맞나요? 맞나요? 모르겠네요. 블레이드 러너 2049와 네. 이제 그 전작인 블레이드 러너 82년도 작인 블레이드 러너까지 이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워낙 분량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복수편이랑 응용편을 이제 나눠가지고 해볼 예정인데요. 예복수편은 이제 작품 줄거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좀 작품을 본 지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영화는 별로 안 볼 거고 근데 방송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예복수편과 그다음에 응용편은 뭐 어떤 내용이죠? 응용편은 그 작품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네. 또 뭐 이 작품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근데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될 거예요. 하다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둘 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뭔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예복수 편에서 이제 블레이드 러너 본편, 본편은 배경이 2019년이죠. 그렇죠. 네. 2년 후죠. 2년. 네, 지금부터 2년 후가 될 텐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2049는 뭐 제목에서 말하듯이 2049년. 그래서 이 3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격을 두고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또 어느 부분은 비슷한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그 원작, 블레이드 러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 공상님이 좀 더 최근에 영화를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봤죠. 네. 네, 저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되게 졸면서 봐가지고 그렇게 막 기억이 선명하진 않아가지고 다만 이 영화가 그 리들리 스콧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의 그 저주받은 걸작 같은 느낌? 네. 당시에는 흥행에 대참패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게 정말 걸작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 2049에도 이제 제작에 참여했다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원작과 유사한 점이 되게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리들리 스콧은 좀 유명한 감독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에일리언 네, 에일리언 감독이고
저는 이 감독 영화 중에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네. 마션도 리들리 스콧 감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아, 그건 아닌가요? 뭐 전- 제작일 수는 있을 것 아, 같은데, 네.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따가 찾아보죠. 네. 네네. 또, 뭐, 유명한 거 많은데. 프로메테우스도 네. 그렇고, 네. 뭐, 에이리언 시리즈의 네. 뭐, 네. 연장이가 그거는. 네.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스토리가 아주 짜임새가 있고, 좀 네. 스케일이 있고, 어떤 감독의 아우라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한 그런 연륜 있는 감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줄거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블레이드 러너 1편은 이제 블레이드 러너가 직업 이름이잖아요. 이게 네. 이제 레플리컨트들을 추적해서 잡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레플리컨트가 뭐냐면, 레플리컨트는 이제 로봇이죠. 이렇게 보면은 로봇이고 안드로이드인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조인간이죠. 네. 근데 그 인조인간이 이제 지구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넥서스 6이라고 하는 레플리컨트 모델이 있는데, 넥서스 6이 이제 레플리컨트 그 블레이드 러너 1편에서 나오는 모델이고, 그렇죠.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구에 있을 수 없게 되죠. 네. 원래 우주인가요? 오픈월드가 네. 정확하게. 네. 우주 개척지? 네. 예, 우주 식민지인데, 얘네들이 원래는 이제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는데 사람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런 강화 인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걔네를 일꾼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우주 식민지를 개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우주 식민지에서 얘네들이 일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너네는 바깥에만 있고 지구에는 절대 오지 마라. 뭐 이렇게 그 강제하는 법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죠. 힘이 굉장히 세죠. 보면은 막 벽도 뚫고 네. 손으로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팍 치면은 벽이 이렇게 박살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49년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벽을 뚫고 맞아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구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데 6명이 이제 탈출을 감행해서 우주선을 탈취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죠. 그게 이제 블레이드 러너 1편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름이 데커드죠. 데커드가 블레이드 러너인데 퇴역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은퇴? 은퇴를 했죠. 네. 은퇴를 했는데 그 블레이드 러너, 얘가 이제 유명한 블레이드 러너라서 막 이제 옛날에 좀 레플리컨트를 많이 잡고 다니다가 은퇴를 했는데, 경찰에서 이 데커드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우리 탈출한 블레이드 러너 탈출한 레플리컨트가 있으니까 돌아와서 잡아라 해가지고 이제 6명 중에서 2명은 이미 시작할 때 이미 죽어 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레플리컨트를 만드는 회사 타이렐사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뭐 전기장에 충격을 받아서 죽은 걸로 나오거든요. 무슨 보호막 같은 게 쳐져 있나 봐요. 네. 그래서 4명을 잡는 게 이제 스토리고, 또 이제 거기서 추가로 그 타이렐사의 사장의 그 비서 로봇인 레이첼이 있어요. 레이첼과 데커드가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데커드는 사람이고 레이첼은 이제 로봇인데, 레플리컨트인데, 사실 뭐 로봇이라고 해봤자 사람처럼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사랑에 빠져서 레이첼도 도망을 가죠. 네. 레이첼도 도망을 가다가 데커드와 사랑에 빠져서 뭐 마지막에는 이제 데커드가 4명의 레플리컨트를 모두 잡고, 도망 나온 레플리컨트를 모두 잡고, 그리고 레이첼과 함께 도망가게 되는 게 이제 스토리의 끝이죠. 네. 근데 그 6명이 도망 나온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쵸. 이 시대의 레플리컨트는 4년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더 오래 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타이레사로 쳐들어간 건데, 이 타이레사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타이레사의 사장이 물론 나도 너네가 오래 살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막 유전자 조작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생기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너네 불가능하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 찾아갔던 레플리컨트가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가 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그 사장을 머리를 찌그러뜨려서. 머리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죽이죠. 그 보면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아버지라고 보면서 아버지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냥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아버지라고. 뭔가 비유적인 그런 걸까요? 그냥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좀 애증의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겠죠. 우리를 만들어줬지만 우리를 이딴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노예로 이제 부려먹고 뭐 이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레이첼은 가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그 레플리컨트는 기억이 없죠 원래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레이첼 때부터 기억을 넣기 시작했는데 레이첼이 이제 레이첼이 넥서스 6이죠. 그 전에는 넥서스 5 아닌가? 그런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레이첼이 넥서스 7인가? 뭐 아무튼 그런가? 이제 레이첼은 그 다른 그 6명과 다른 모델인데 6명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기억을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 같은 게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데 그 2년 정도 있으면은 감정을 뭐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명이 4년인데 2년인가 3년인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그 감정이 생기면은 얘네들이 뭐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분노 같은 감정을 가지게 네,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 사장이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수명이 4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그 감정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동공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 레플리컨트인지 인간인지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가 나오죠. 그게 나중에 이제 49년도에는 기준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테스트가 생기고요. 그 질문 중에서는 좀 보면서 약간 제가 이제 레플리컨트 입장에서 뭔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 사막에서 뭐 걷다가 거북이를 발견했는데 당신이 거북이를 뒤집어 놓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레플리컨트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걸 내가 왜 뒤집냐 막 이러거든요. 거북이를 뒤집으면 거북이가 죽을 거잖아요. 네.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글쎄요. 내가 이미 뒤집은 거예요? 네, 이미 뒤집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도 안 알려줘요. 그냥 왜 그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뭐 팔 위에 거미가 거미가 아니라 벌레가 기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2049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녹음된 걸로 이제 맞아요.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레이첼이 그러면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보면서 좀 저런 질문으로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2049의 기준선 테스트도 마찬가지죠. 저게 무슨 테스트가 됐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블레이드 러너 원작에서 가장 좀 유명한 장면이 마지막에 로이라는 그 레플리컨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년의 기한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커드랑 막 치유받고 싸우다가 결국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죽는데 이제 그때 비가 억수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너희 인간들이 못 보는 것을 봤어. 이러면서 뭐 오리온의 전장에서 있었고 탄호이저의 뭐 바다도 봤어. 그랬는데 이 기억들은 모두 빗속에 씻겨 내려가겠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을 시간이야 하면서
그 장면이 정말 멋있죠. 멋있고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카우보이 비밥 그게 생각났거든요. 카우보이 비밥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주로 많이 진출해 있는 그런 시대 배경이에요.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 뭐 이런 데도 아니 근데 목성이랑 토성은 가스 행성 뭐 네, 일단 뭐 네, 영화적인 그런 뭔가 걸로. 땅을 만들어가지고 산다고 치고 예 그래서 그런 데도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뭐 타이탄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막 전우회가 싹트고 막 비극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 뭔가 그 타노이저 뭐 오리온 막 이러길래 그런 우주 전장의 느낌 같은 게 생각나가지고 네 카보이 비박이 떠올랐던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그 2편으로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2편이라고 하지만 이제 2049, 네, 2049를 그냥 편의상 2편이라고 하고 그 82년작 그 1편이라고 하죠. 네, 1편이랑 2편 사이에 그 프리퀄 그 네. 비디오가 3편이 있어요. 공식 프리퀄 비디오가. 그래서 짧고 이제 여러분도 유튜브 가시면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공식 그 영상을 찾으면 다 한국어 자막도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그 중에 그 한 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우보이 비밥의 감독인 와타나베 신이치로 감독이 이제 감독한 애니메이션이에요. 한 편이. 다른 두 편은 이제 원작가 그 2편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을 써가지고 만든 실사 영화인데 그 한 편은 애니메이션이고 그 와타나베 신이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영화의 내용은 이 레플리컨트들이 그러니까 이 레플리컨트 넥서스 6가 이제 수명 그 제한이 있었는데 넥서스 8이 다시 나와요. 얘네들은 수명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수명 제한이 없는 레플리컨트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인간 우월주의 뭐 이런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레플리컨트를 다 잡아 죽이자 이래요. 근데 이 잡아 죽일 때 그냥 봐서는 구별이 잘 안 가니까 그 구별이 사실 가기는 가는 게 이제 눈에다가 안구 오른쪽 눈 아래에다가 일련 번호를 이제 박아 놓게 됐어요. 넥서스 8부터는. 근데 그래도 막 이렇게 잡아서 막 이렇게 내려다 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컨트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그거랑 이 레플리컨트 얼굴이랑 대조를 해보고 얘가 레플리컨트가 맞으면은 막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레플리컨트들이 안 그래도 핍박을 받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대정전이라는 거를 일으키죠.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EMP라고 그 작은 핵탄두를 대기권 근처에서 이제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 지상에 뭐 이렇게 영향을 그러니까 어떤 그 폭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전자기파가 이렇게 교란이 돼가지고 모든 전자기기가 못 쓰게 되고 모든 뭐 이런 그 전자 정보들이 막 이렇게 날아간대요. 그래서 그걸 몇 군데서 동시에 터뜨려가지고 그 레플리컨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말소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레플리컨트 넥서스 8 중에 일부 그 레플리컨트들이 다 도망갔고 그래서 그 도망갔던 그 레플리컨트를 넥서스 9이라는 아주 순종적인 레플리컨트가 잡으러 다니는 것이 이제 2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타이렐사가 레플리컨트를 만들었는데 2편에서는 월레스사가 레플리컨트를 만들죠. 그래서 이 월레스사가 만드는 레플리컨트는 아주 인간을 거스를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타이렐사가 부도가 났죠. 네, 그걸 싸게 인수합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프리퀄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사실은 이제 그 블랙아웃 이후에 레플리컨트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걸 완전히 금지를 했었는데, 10년 만에 이 법을 그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월레스가 막 강력하게 막 가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대기업의 행포로 규제 완화를 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가 네. 네,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이 넥서스 8을 죽이러 다니는 넥서스 9은 또 블레이드 러너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도. 그래서 이 편의 주인공은 K라는 블레이드 러너 일을 하는 레플리컨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공상님이 좀 도와주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2049 편에서 그 이제 주인공이 K라고 불리는데, 그 K가 어떤 농장에 가서 농장에 그 레플리컨트를 찾아내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네, 넥서스 8 모델을 찾아내서 이 사람이 그 애벌레를 키우는 단백질 공장. 네, 단백질을 애벌레로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레플리컨트를 잡고 철수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당에 뭔가 상자가 묻혀 있는 걸 발견해요. 네. 거기에 유골이 있었는데 꽃이 있었죠. 아, 맞아요. 네. 꽃도 있었고 그러니까 꽃을 약간 추모하는 네, 느낌으로 맞아요. 이제 바친 건데 케이는 이제 꽃을 처음 봤으니까 되게 신기하면서 막 냄새도 맡아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판에 봤더니 유골이 들어있었는데 아이를 낳다가 제왕절개를 하다가 이제 죽은 유골이었고, 그런데 그 뼈에 1년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레플리컨트인데 왜 임신을 했지? 하면서 그 K의 상사, 그러니까 인간 상사죠. 상사가 이거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은 그 인간과 레플리컨트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절대 함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 찾아 없애야 된다. 그 레플리컨트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도 네가 찾아가지고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K가 조금 망설이다가 그 아이는 영혼이 있지 않을까요? 태어난 아이니까. 우리랑 다르게 막 그러니까 예상사가 무슨 신소리 하지 말고 너는 영혼 없이도 그동안 잘 살아왔잖아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어떤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으면 영혼이 있을 거고 자기네들은 생산되었기 때문에 영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 그걸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막 고아원을 찾아가요. 어떤 쓰레기장에 있는 그 고아원을 찾아가는데, 네. 그 고아원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좀. 고아원을, 그게 뭐, 이제,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뭐,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네, 좀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넥서스 8 레플리컨트가 있던 그 집에 다시 갔던 K가 그 어떤 사진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 뒤편에 숫자가 6자리인가? 네. 써져 있었죠. 그래서 출생연도. 네, 이게 출생일이었으니까 그 출생일에 태어난 아이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2명의 완전히 DNA가 똑같은 그 2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 뭔가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 일부분만 똑같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전체 중 일부분만. 그렇구나. 근데 뭔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죠. 가능하진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컨대
네. 그래서 이 애들이 뭔가 네.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얘네가 보내줬던 고아원으로 가죠. 그래서 고아원을 가니까 이 K가 원래 자주 꾸던 꿈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시대에는 인형을 숨기는 그렇죠. 꿈이죠. 나무로 된 말을 숨기는 그런 꿈인데 이 시대의 레플리컨트들은 좀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모두 가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가진 상태로 이제 태어나는데 그래서 K도 이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이것도 가짜 기억이겠거니 했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그 자기가 말을 숨겼던 그 장소인 걸 깨닫고 그 장소로 가서 찾아보니까 정말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지금까지 그 기억은 만들어진 기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약간 끼미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태어난 아이일지도 몰라. 그 영혼이 있는 그 아이일지도 몰라. 하면서 그때 진짜 빠밤 이러면서 막 엄청 그 거창한 음악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K가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데커드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이제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그 아이는 데커드와 레이첼의 아이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데커드를 찾아가는데 데커드는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아주 늙어 있고요. 정말 아이를 버리고 갔죠.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뭐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떠나는 게 내 역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세월이 무상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1편의 사실 저희는 그 해리슨 포드의 좀 늙은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좀 젊은 모습을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1편에서 너무 막 애기애기하고 막 순둥순둥하고. 네, 순둥순둥하고 그리고 좀 약간 멋있는 척하려고 하고 되게 그다음에 마초적인 캐릭터에 맞아 허세 캐릭터 그랬는데 이렇게 폭삭 늙어버린 이제 해리슨 포드가 그 데커드가 K를 맞아주죠. 그래서 이 데커드가 있는 건물이 카지노 건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건물 앞에 한글로 행운이라고 적혀 있죠. 네, 당신이 여기서 행운을 거머쥘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전 재밌었던 게 그 조니 워커 블랙 라벨 나오잖아요. 양주, 네. 위스키가 나오는데 블랙 라벨이 나오면서 그 약간 디자인은 바뀌었지만 그 블랙 라벨의 그 특유의 그 라벨은 그대로인, 그거 보면서 좀 재밌었고. 하여간 여기서 만나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K는 계속 두근두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일까? 막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 근데 왜 도망갔어요? 막 이러면서 왜 버렸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자기가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혼자 두근두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월레스사에 그 레이첼의 포지션인 그런 러브라는 레플리컨트가 나와요. 월레스 사장의 비서인 레플리컨트인데 이 월레스가 그 레플리컨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 아이를 꼭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러브한테. 아이를 찾아오라고 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데커드를 또 납치하잖아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러브가 이제 K가 있는 곳에 쳐들어와가지고 데커드를 납치해가죠. 근데 그 K는 버리고. 네, K는 버리고 그리고 K는 그 레플리컨트 반란군이 주워가죠.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데 레플리컨트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그 월레스는 월레스대로 그 저항군은 저항군대로 아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월레스는 이제 레플리컨트들끼리 번식이 가능하면 이 노예를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손을 뭐 덜 거치고 그러니까 그걸 꼭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란군대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인간과 다를 게 없다는 증거다. 이러면서 이 사실을
아, 그러면서 또 이 사실을 월레스가 알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데커드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란군의 수장이. 반란군의 수장이 그 넥서스 6, 넥서스 8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프레이사. 네, 프레이사. 네, 프레이사가 애꾸눈으로 나오잖아요. 애꾸눈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 오른쪽 눈에는 그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인간에 가까워지고 싶은,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의지를 반증하는 거라는 얘기를 나중에 봤어요. 제가 볼 때는 몰랐는데. 웃긴 것 같아요. 네. 눈이 없는 게 인간적인 걸까요? 아니면은 레플리컨트의 눈을 갖고 있는 게 인간적인 걸까요? 둘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상인의 범주가 아니잖아요. 눈 하나가 없는 거라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눈을 하나 없애면은 더 인간다워지는 건가? 근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일련 번호 네, 뭐 그렇게 찍혀 있는 거를. 왜냐하면 그 프리퀄에서 보면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그 EMP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레플리컨트인지 아닌지 구별할 방법이 눈을 까지집어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한쪽 눈을 뺀 그 레플리컨트가 나와요. 아, 네.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레플리컨트가 한쪽 눈을 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또 반전이 나오죠. 네, 그 프레이사가 너가 혹시 걘 줄 알았니? 그 태어난 아인 줄 알았니? 사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막 이러면서 우리도 뭐 그렇게 생각했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라는 게 어떤 레플리컨트들이 나는 특별한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그냥 은연중에 느꼈다는 건지, 아니면 그 K가 갖고 있던 가짜 기억 있잖아요, 그걸 다른 레플리컨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건지는 잘 안 나오죠. 다 비슷한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네. 약간 영화에서도 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파란색 옷인가? 어릴 적에 입었던 파란색 옷, 뭐 이런 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다 뭐 이렇게 다 비슷하다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가면 나오지만 기억을 만드는 사람이 레플리컨트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딸이죠. 아, 맞아요. 네. 그 사람의 그 은연중의 기억, 무의식적인 기억이 이제 꿈에 반영이 돼가지고 모든 레플리컨트들이 다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그런 일치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파란색 옷이랑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파란색 옷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렇게 막 네. 읊어주는데. 그렇구나. 네, 그 스텔린 박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스텔린 박사가 이제 기억을 조작하는, 기억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기억을 만드는 어떤 기계가 되게 신기하게 나오죠. 약간 홀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약간 이제 다이얼을 조작하면 사람들 표정이 조금씩 바뀌면서 뭔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스텔린이 사실은 그 진짜 레플리컨트로부터 나온 딸이고, 그래서 데커드가 그걸 알고 나서 이제 그 반란군 수장한테도 반항을 하죠. 그냥 데커드를 죽이지 않고 그 러브로부터 데커드를 뺏어와서 그 딸이랑 만나게 해주죠. 원래 뭔가 죽이라고 좀 했는데. 중간에 내용이 많이 빈 것 같은데요. 그니까 데커드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K가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다가 뭐 좀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심정의 변화가 있었나요? 네, 그 K가 이것도 중간에도 얘기를 안 했지만 K의 3D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죠. 어쨌든 그 K에게는 가상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가상의 여자친구가 네. 있어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죽었는데 네. 그 가상의 여자친구니까 그
간판에서 다시 보잖아요. 네, 그 광고판에서. 홀로그램 광고판에서 다시 보고 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잖아요 데커들.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밤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날다가 그 데커들을 데리고 가는 그 월레스사의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 뭐라고 네.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격추를 시키고 그 바다 위에서 막 이렇게 격투를 벌이다가 러브를 죽이고 네, 이제 데커들을 구출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데커들을 거기서 죽였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놔주죠.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격투 씬도 굉장히 약간 영화 중에서 약간 저는 재밌게 본 씬이었거든요. 네, 저는 되게 지겹게 아, 보시는데 모아서 저렇게 굉장히 오래 싸우고 있나. 처절하고 약간 사운드도 계속 파도가 치고 막 떠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완전 개싸움 막 그런 네, 느낌이죠. 네, 약간 보면서 리전투랄까. 네, 아, 처절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좀 멋있는 싸움이 아니고 진짜로 네. 개싸움으로 되는 게 좀 그 어떤 레플리컨트들의 삶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건너뛰었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딸에게, 스텔린에게 그 아버지인 데커드를 데려다 주고, 케이는 눈을 맞으면서 죽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1편에서 로이는 비를 맞으면서 죽었는데, 이제 얘는, 케이는 눈을 맞으면서 죽죠. 그래서 그 여기서 저희가 언급을 안 한 친구가 조이라는 그 가상의 여자친구인데 월레스사의 판매 그 물품이죠. 네, 월레스사의 상품. 네, 상품이죠.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1, 2편의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 뭐 이런 걸 네. 한번 볼 텐데요. 그 1편에서는 정말로 레플리컨트가 어떤 단순한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는데 2편에서는 그 레플리컨트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회생활을 해요. 그냥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는 그런 소비자로서 어떤 시민의 일원이 된다는 그런 게 좀 상징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뭐 자기만의 집도 있고 그래서 집에는 그 버추얼 여자친구인 조이를 데리고 있죠. 그래서 집에 오면 조이가 막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줘요. 아, 자기 왔어? 막 이러면서 샤워하고 와. 내가 음식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네,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케이가 새로운 이 조이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사요. 그 에뮬레이터라고 그 휴대용 단말기 같은 거죠. 그래서 원래 조이는 그 거실 천장에 이제 커다랗게 설치된 그 프로젝터를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휴대용 단말기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이가 엄청 기뻐하고 그다음에 비를 맞아요. 비를 맞으면서 와 이게 비구나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그런 조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케이가 내가 그 특별한 아이가 아닐까라고 고민을 할 때 그걸 좀 부추겨요. 그래 너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넌 특별해. 저는 보면서 그 네. 장면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은 딱 보기에도 약간 사기를 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이가 케이한테 막 너는 특별해, you're special 막 이러면서 와 저거는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 K가 그 I라는 증거가 정확하게 없잖아요. 네. 근데 계속 막 옆에서 특별하다고 부추기니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의 생각은 이제 조이가 어떤 기쁨조라고 해야 되나? 좀 이 주인을 기쁘게 하고 주인이 더 자기한테 빠져들고 주인이 더 자기로 인해 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K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데이터로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맞춤형 광고들 있잖아요. 왜 구글에서 막 검색하고 막 이러면은 그 광고가 다른 사이트 갔을 때도 옆에서 막 내가 찾았던 물건의 연관 물건이 막 뜨고 막 이러는 거는 우리가 요즘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의 발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이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 그 저번에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조이가 이제 레플리컨트를 그 여러 레플리컨트들을 다 만나면서 네. 그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가지고 아, 레플리컨트들은 이러면 좋아한다 이런 거를 좀 학습한 게 아닐까. 그죠? 아, 레플리컨트는 특별하다고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그런 걸 수도 그런 걸 있겠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 넌 특별한 아이니까 이름이 있어야 돼 하면서 조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나중에 광고판에서 아, 그 조라는 이름이 그냥 디폴트 이름이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약간 현타가 오면서 네, 그 심장적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 조이 네. 왜 조가 디폴트인 걸 몰랐을까요? 좀 글쎄요. 웃긴 것 같아요. 설명서를 역시 잘 읽어야 된다. 매뉴얼을 잘 네, 읽어야 매뉴얼을 된다. 읽어보면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근데 잘 안 읽잖아요, 우리.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그 조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 편에서 더 많이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으로 좀 미루고, 저희가 그 1, 2편에서 나오는 미래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2년작을 보면서 느꼈던 건, 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가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뭐. 그렇죠. 네. 한 2019년에 2010 몇 년쯤 되면 정말 대기오염이 심해져가지고 맨날 산성비 내리고 아, 네. 인구는 폭발해가지고 막 집은 다닥다닥 있고 그다음에 막 뭐 지구는 거의 막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상상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죠. 지구에는 네. 그 못 사는 사람들밖에 안 남고 그렇죠. 부자들은 다 우주 나가서 살고 네, 완전 슬럼화돼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거는 투명 비닐로 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좀 하이 패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좀 전위적인 그런 패션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투명 비닐 옷이, 그러니까 우리 그 왜 비닐 우산 보면 투명 비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옷을 만든 거예요. 외투를 만든 건데. 그 JYP가 입었던 그 바지가 이제 네. 그거잖아요. 아, 진짜요? 투명 바지.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투명 바지 입고 춤추는 거 모르세요? 어머나, 몰라요. 어머나. JYP가 그 공영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머나. 투명 바지 입고 어머나. 팬티 나오고 있는데 춤춘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 네. 그랬구나. 시대를 앞서가신 분이었군요. 그렇죠. 아, 세상에. 네, 다행히 여기는 투명 바지는 안 나오고요. 영화에는 네, 투명 외투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그 1편의 인물들도 있는데 그 2편에서도 나오죠. 조이가 입는 걸로 나와요. 네, 조이가 입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공상님이 그 좀 너무 패션이 노티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82년도에 레이첼, 특히 네. 레이첼이 완전 올림 뽀글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뽕이 잔뜩 들어간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 털도 엄청 많은 그런 그 모피 코트 이런 거. 그렇죠. 네, 검은색 모피 코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즘 아무도 안 입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유행이 돌고 돌다 보면 그런 게 다시 온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나름 클래식한 멋이 있고 그다음에 그 레이첼 배우도 정말 이쁘잖아요. 되게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또 생각했던 거는 그 조명이 센서 등이에요, 다. 그래서 사람이 스위치를 켜지 않고 사람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게 1편에서도 나오고 2편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의 그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라는 게 보이는데 저는 보면서 좀 특이한 패션이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네. 빛나는 우산. 아, 맞아요. 그 광선검. 광선검 우산. 네.
그게 어떤 실용성이 있는가. 그냥 그 손전등 같은 아니, 그냥 느낌인가? 패션인가?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실용성도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게 그렇게 막 길을 비춰주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얼굴만 이렇게 비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얼굴만 좀. 눈부셔서 못 쓰고 다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인데 하여간 뭐 그 시대 유행이었나 봐요. 예. 그런 2019년에는 그렇죠. 광선거 무산이 요새 AD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아. 네,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건 말로 명령을 한다. 네. 그 1편에서 데커드가 사진을 가지고 조사를 할 때 사진을 어떤 기계에 넣은 다음에 그거를 확대시키면서 이제 막 탐색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좌표 3-4 뭐 확대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2편에서 러브가 똑같이 하죠. 막 이렇게 안경을 쓰고 뭐 3-4 확대 그 다음에 뭐 5-4에 뭐 그 미사일 발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그 82년작을 보면서 저는 좀 사기라고 느꼈던 게 어떻게 아날로그 사진을 저렇게 선명하게 확대를 할 수가 있는가. 디지털 사진도 아니고. 그 보면은 그 약간 사진은 한쪽 방향으로만 찍혀 있는데 그거를 막 왼쪽에서 봤다가 오른쪽에서 봤다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 사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진이 아닐 수도 있죠. 3차원 사진 이런 거. 네, 뭔가 좀 더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거나. 홀로그램 사진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번에 공상님이 그 GV 모습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번이라고 말하면 좀 웃긴데 그러니까 저번에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네, 하셨을 그렇죠. 때. 네. 리허설 녹음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째서 안 되죠? 네. 네, 아무튼 그 1편에서 집이 이제 그 데커드의 집이 나오죠. 네. 데커드의 집이 나오는데 보면은 가구 같은 거 엄청 많고 약간 가구도 고풍스러운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그런 가구죠. 의자도 막 그 커다랗고 네. 그리고 여기 팔걸이도 이렇게 이쁘게 아. 되어 있고 의자가 아니라 그 피아노 같은 거 놓아져 있고 맞아요. 집에 보면은 그리고 막 장식품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어질러져 있잖아요. 네. 작품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일찍 늙는 병이 있는 그 누구죠? 조로증. 네. 세바스찬. 네, 세바스찬 집도 나오잖아요. 세바스찬 네. 집도 보면은 막 무슨 어항 같은 거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편에서는 집이 엄청 다르죠, 이제. 집이 네. 미니멀리즘의 네. 또한. 그 K의 집이 나오잖아요. 네. 보면은 주황색 조명에다가 창문 딱 있고 책상 의자 있고 그 현관 쪽에 부엌 하나 있고 이게 다잖아요. 네. 보면서 1편과 2편의 집이 모양이 다른 걸 보면은 당대의 집 모습을 약간 반영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미래의 집 모습이 상상한 거의 차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데커드가 살던 집은 아파트라고 하면 그 K가 살던 집은 원룸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3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인구가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살려면 그렇게 다닥다닥하게 네모 반듯한 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인구 얘기하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소일렌트 그린이 이것도 되게 옛날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먼 미래에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식량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일렌트 그린이라는 그 식량을 배급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거든요.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거리에 뭐 차에서 사는 사람들 있고 막 계단에서 막 엉켜가지고 서로 막 겹겹이 쌓여가지고 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가진다는 건 자기만의 집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사치고 그 다음에 또 소일렌트 그린이 아닌 진짜 식재료 사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는다는 것도 엄청난 사치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과인가 뭐 사과를
엄청 귀하게 딱 접시에다가 사과를 딱 하나 넣고 어떤 아저씨가 엄청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잘라서 한 입 한 입씩 이렇게 음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나름 재밌는 영화인데 그 K 집도 보면 K 집 복도랑 그 계단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막 몰려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막 대회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담배도 피고. 사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저희 원룸 바로 앞에 복도에서 사람들이 막 어슬렁거리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놀 곳이 없어가지고 복도에서 놀고 막 이런 게 아닌가. 저 인구 얘기하니까 최근에 또 나온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 크기를 줄여요. 아, 그 영화 뭐였죠? 제목이 뭐예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본 것 네, 같은데. 보면 그러니까 네. 뭐 진지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코미디 코미디 영화인데. 영화인 것 같은데 그 사람 크기를 줄이고 집 크기도 줄여가지고 그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살면은 돈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네, 하는 그런 맞아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면서 네. 이거는 좀 더 기술에 대해 좀 호의적인 시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결말은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그 어떤 좀 비슷한 영화라던가 좀 추천할 만한 작품들을 얘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가 어떤 사이버펑크적인 분위기로 아주 유명하고 네. 이 영화의 어떤 무국적인 그런 배경과 좀 디스토피아적인 기술이 가져온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사회 양상 그 어떤 세계의 모습 같은 것을 이 블레이드 러너 이후에 나온 작품들이 정말로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라하다기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공각기동대라던가 이런 일본 SF 애니메이션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공각기동대 하니까 그런 내용도 나와요. 그 레플리컨트들에게 기억을 덮어 씌우잖아요. 그런데 공각기동대에도 어떤 그 전자화된 뇌를 해킹해서 그 가짜 기억을 덮어 씌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남자가 원래는 독신인데 그 자기한테 어떤 가족,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걸로 기억이 덮어 씌워지는 그런 에피소드도 나와서 여러모로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고 또 그 공상님은 게임 중에 뭐 네. 유사한 게 있었다고. 저는 이제 그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SF적인 이제 분위기를 가진 게임 중에서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와 비슷했던 거는 워치독이라고 네. 그거는 이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해킹을 하면은 예를 들어 거기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가 다 동일한 시스템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해킹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해킹해가지고 그 신호등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 막 차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네. 옆 뒤에서 막 차가 쫓아오는데 그 신호등을 막 이게 옆으로 가는 신호등을 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가고 막 이렇게.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인기를 끈 작은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데 네. 유비소프트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이거든요. 근데 유비소프트가 굉장히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부풀린 다음에 게임을 못 만드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작품이죠. 그리고 또 바이오쇼크라는 작품도 사실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바이오쇼크 시리즈가 사실은 한 편이 아니긴 한데 저는 그 중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게 1편. 네. 1편은 이제 그 수중도시가 나오는데 수중도시가 보면은 분위기가 엄청 어두워요. 막 이상한 로봇이 기계인간이 막 걸어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로 주인공이 들어가가지고 왜 들어가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게임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들어가가지고 막 기계를 죽이고 막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둡고 도시적이고 스모그 깔려있고 맨날 산성비 내리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그랬고요. 다른 영화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더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편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 다음 편에는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이죠. 네, 뭐,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 영화가 어떤, 사실은 여기서 좀, 또, 짧게나마 얘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 왜 저항군들은 그렇게, 임신이라는 것에 목을 매는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데커드는 인간인가 아니면 레플리컨트인가 네. 이것도 아주 오래된 떡밥이죠. 그 그렇죠. 1편에 대한. 그리고 또 그 레플리컨트가 1편에서는 수명 연장을 원하고 2편에서는 임신을 원하는데 뭐 그런 거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편에서는 레플리컨트와 인간뿐만 아니라 레플리컨트와 인간 그냥 레플리컨트와 AI 그러니까 조이 같은 인공지능과의 관계도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작품을 꼭꼭 씹어서 뭔가 단물을 뺄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왕이면 영화를 보시고 들으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고 네, 지금 2편의 경우도 VOD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BTV 뭐 이런 데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아직 서울 쪽은 상영을 하고 있죠. 네. 네. 이 영화가 2편은 정말로 빛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미술 그리고 음악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 미술 작품 감상하는 느낌으로 영화관에서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영화가 3시간이나 되는 작품이고 좀 중간중간에 지겨울 수 있어요. 저는 좀 지겨웠거든요. 네, 지겨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관객분 중에 좀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후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옆에서 뭐 자고 있었다 이런. 네, 아저씨가 코를 엄청 막 크게 골아가지고 영화에 집중을 못하겠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정말 영화 자체는 정말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그럼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